어머니는 돈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며 이 말을 던졌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선 뭔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올해 73, 이름은 박금자입니다. 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돈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를 겁니다. 저는 평생을 허리 굽혀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밤늦게까지 식당 손님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가게를 지켰죠. 쉬는 날도 없었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고 아껴가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는 그런 때로 괜찮은 아이였어요. 물론 가끔씩 엄마 알뜰한 건 좋은데 너무 궁상맞게 살지는 마세요. 라고 하며 투덜거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엄마 말은 잘 듣는 편이었죠.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수진이란 애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입꼬리는 비웃듯 올라가 있고. 그때 직감했어야 했죠. 이 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견례를 하던 날 수진이 엄마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돈댁은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가 지금은 정리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엄마 얼굴이 확 굳더군요. 뭐 얼굴은 굳었지만 별말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게.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도 하고 명절 때는 차례상도 함께 차리고. 하지만 제 뒤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눈을 굴리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어요. 그러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둘 다 일을 해야 해서요. 그럼 물론이지.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아침 7시에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서 먹이고 재우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수진이가 퇴근하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진이가 이러더군요.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요. 알겠다고 했죠. 손주 돌보는 김에 밥 한 끼 더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어머니, 빨래도 좀 돌려주세요. 그래 알겠어. 어머니, 청소기 한번 돌려주실 수 있어요? 알았어. 다 해줄게. 그런데 이상한 거 아세요? 제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며느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가사도우미라도 되는 것처럼요. 며느리의 무례한 모습은 주말이면 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민준이 좀 봐주세요. 그러고는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아들이랑 둘이서 맛집 다니고 카페에 가고 자기들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왠지 서운했어요. 저는 그날도 관절이 아파서 파스를 온몸에 붙여가며 하루 종일 민준이 기저귀를 갈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은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나도 같이 외식하면 안 되니? 그랬더니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짠 거 못 드시잖아요. 저희가 가려는 곳은 다 짠 음식이거든요. 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드시는 게 속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날도 저에게 민준이를 맡긴 채 자기들끼리 나가버리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남아 있었죠. 손주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아이 맡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면 결국 아들이 힘들어지고 손주와도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잘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더 깨끗하게 집을 청소해주고 더 맛있게 밥을 하고 손주 옷도 정성껏 빨아서 개켜놓고. 하지만 수진이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명절 때 제가 새벽부터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고는 어머니, 이거 위생적으로 만드신 거 맞죠? 손은 깨끗하게 씻고 음식하신 거죠? 라고 하더군요. 와서 같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위생 체크를 하는 게 속상했어요. 제 생일날은 더했어요. 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준다며 케이크를 하나 사오려고 하니까 오빠, 케이크는 무슨 케이크야? 어머니 케이크 안 좋아하시잖아. 그냥 케이크는 사지 말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케이크나 마카롱 같은 달달한 간식 좋아합니다. 저에게 케이크 좋아하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며느리는 그냥 저에게 쓰는 케이크 사는 돈이 아까웠던 거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해주고 있었어요. 저만의 시간은 전혀 가질 수 없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포기했죠. 제 인생은 오로지 아들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자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일찍 퇴근한 거였죠. 저는 얼른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며느리는 저의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냉장고를 열더니 생수를 꺼내 마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는 돈도 없으시죠?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나중에 어머니 연세 드시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부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서로 좋잖아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냉장고 청소는 언제 하신 거예요? 화장실이나 베란다 청소도 좀 더 꼼꼼히 해주시고요. 지금보다 집이 더 깨끗할 수 있게 신경 쓰실 수 없어요? 집 좀 제대로 청소하시라고요. 저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놀란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왔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집의 파출부로 취급을 받는구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주말에 수진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너라. 엄마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토요일 오후 2시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민준이 맡기고 빨리 나가야 하거든요. 아들도 불편한 표정이었죠. 엄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중요한 얘기다. 앉아라. 둘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아들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 서랍을 열고 옷장 제일 안쪽에 숨겨둔 낡은 여러 개의 서류 봉투를 꺼냈죠. 옷장 안에 넣어두고는 아들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서류 봉투였죠. 거실로 돌아와 탁자 위에 그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귀찮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냈죠. 하나하나 탁자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 땅 등기부등본. 두 번째 서류. 또 땅 등기부등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말없이 서류를 계속 펼쳐 놓았어요. 6번째, 7번째, 8번째. 수진이도 이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류를 쳐다보고 있었죠. 엄마, 이게 전부 땅 문서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번째, 13번째, 그리고 마지막 14번째까지. 총 14장의 땅 등기부등본이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래. 어머니, 이게 대체 다 뭐예요?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감정평가서였죠. 이것도 봐라.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감정평가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수진이가 옆에서 감정평가서를 가로챘어요. 그리고 숫자를 본 순간 입을 딱 벌리고 말았죠. 감정평가서에 적힌 총액은 238억 원이었습니다. 238억? 어머니, 이게 정말 진짜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다. 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야.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들은 너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다. 내가 20살 때였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금자야, 이 땅들을 모두 너에게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 땅들을 절대 팔지 말고 가지고 있거라.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너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난 평생 이 땅을 지켜왔어.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 감정평가 금액이,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부터 이 땅 일대가 정부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 신도시가 들어서고, 지하철이 생기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거라고 하더구나. 그러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뛴 거지. 그럼 이 땅들은? 아들이 말끝을 흐렸어요. 지금 개발업체들이 줄을 서서 사겠다고 하고 있어. 평당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몰라 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돈 없는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들도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이 재산 말이야. 수진이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너희 둘한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평생을 허리 굽혀가며 살았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궁상맞게 살았지. 그게 다 너 하나 잘 키우려고 그런 거였어, 준혁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희 둘은 나한테 뭘 해줬니? 공짜 가사도우미, 공짜 베이비시터로 부려먹으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 있었어?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칠 전에 넌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어머니는 돈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그 말 했던 거 기억나니? 수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때 난 결심했어.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고.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제발.
수진이도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각자 알아서. 그 말 하려고 오늘 부른 거야. 민준이도 더 이상 나한테 맡기지 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저는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울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씩 보냈죠. 수진이도 카카오톡으로 긴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이 땅들을 처분하고 싶은데요. 중개업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지금 이 땅들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니요. 지금 팔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십니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을 사고 싶어요. 월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곳으로요. 중개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매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12층짜리 빌딩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첫 달 월세가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5,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얼떨떨하더군요. 이게 진짜 내 돈이 맞나?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혼자 고급 레스토랑에 가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코스 요리 나오는 곳이었죠. 웨이터가 물었어요. 혼자 오셨습니까? 네, 혼자요. 특별한 날이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엄마가 안 오시니까 민준이도 계속 울고.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손주 민준이. 그 애는 죄가 없는데. 민준이 얼굴은 내가 한번 보러 갈게. 하지만 너희 둘은 만나고 싶지 않아.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죠.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이 동네에 있으면 계속 아들 생각이 나고 며느리 생각이 나고 그 서러웠던 기억들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가서 말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집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 멀어도 괜찮아요. 복비는 많이 드릴 테니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살 집을 알아보려고요. 며칠 후 직원이 친절하게 여러 곳을 추천해 줬어요. 강원도 양양, 경북 영덕, 전남 여수. 부동산 직원이 추천해 준 전국 여러 곳의 집들 중에서 저는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을 골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파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깔끔한 주택 한 채가 나와 있더군요. 마당도 넓고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오고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오는데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어요. 인사를 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새로 이사 오시나 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혼자? 자식들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로 살아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도 좋지. 나이 들면 자식 눈치 안 보고 살아야지. 잘 오셨어요. 우리 동네 참 좋아요. 그렇게 저는 남해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손발이 간질간질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시장 갈 준비를 하고 손주를 돌봤던 시간이 되면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확 들어왔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여유, 평생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요. 점심때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 어디 사세요? 언덕 위 하얀 집이요. 아, 그 집. 경치 진짜 좋지.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은 달랐어요. 저를 며느리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죠. 처음으로 제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순례 언니랑 특히 친해졌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비슷했거든요. 나도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그런데 남편은 일찍 가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지 뭐야. 외롭지 않으세요? 순례 언니가 빙긋 웃었어요. 처음엔 외로웠지.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편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 깨달았어요. 맞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어느 날 오후 순례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금자야, 우리 오늘 바다 보러 가자. 오늘 날씨 진짜 좋아. 바다요? 응. 저는 순례 언니를 따라 바닷가로 갔어요.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앉으니 눈앞에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죠. 이거 봐, 금자야. 저 바다 말이야. 네, 저렇게 넓고 자유롭잖아. 우리도 이제 저렇게 살면 되는 거야. 저는 파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례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저도 자유로워질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번 달 월세도 어김없이 들어와 있더군요. 5,200만 원.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죠. 장학재단, 노인복지관, 기부. 이 많은 돈을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이었거든요. 먼저 지역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아, 장학금을 기부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부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매달 500만 원씩 정기 기부하려고요.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도와주는 데 쓰면 좋겠어요. 상담원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을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지원하고 건강검진 받게 해주고 그런 곳에 쓸 수 있게 매달 300만 원씩 기부할게요. 그렇게 매달 월세 수입 중 800만 원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었거든요. 첫 기부를 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뭔가 행복한 충만감으로 가득 채워진 느낌이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계속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손주. 보고 싶은 우리 민준이. 저는 아들의 말에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 다음날 새벽 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병원 소아과 병동으로 가서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03호실 민준이가 입원해 있는 방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민준이 많이 아팠어? 응. 기침 많이 나와. 그런데 할머니 보니까 안 아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죄가 없는데. 할머니,
어디 갔었어? 엄마가 할머니는 바빠서 못 온다고 했었어.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어. 미안해.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안 가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줬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얼굴은 초췌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준아, 엄마 잠깐 할머니랑 복도에서 이야기 좀 하고 올게. 금방 올게. 복도로 나오자마자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제가 정말 나빴어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 솔직하게 물어볼게. 지금 진심으로 미안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 내가 가진 게 없었을 때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이러는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진짜. 거짓말하지 마. 너 눈빛 보면 다 알아. 수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말이지, 수진아. 그게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 사회가 그래.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대접받고, 너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을 거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대접받으며 살지 않을 거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거고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지도 않을 거야. 시간 날 때 중간중간 민준이 보러는 올게. 하지만 너희들과는 거리를 둘 거야. 이해하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죽 2개를 들고 있었죠. 엄마,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아들도 수진이처럼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준혁아, 네, 엄마. 너도 이제 알겠지?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됐어. 그냥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엄마.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고 지낼 수 있죠? 그래. 그렇게 하자.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 민준이와 1시간 정도 더 있었어요. 동화책도 읽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다 일어섰죠. 할머니, 벌써 가? 응, 할머니 갈 데가 있어서. 언제 또 와? 곧 올게. 민준이 아프지 말고. 응, 할머니도 아프지 마. 병원을 나서는데 뒤돌아보니 병실 창문에서 민준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줬죠. 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야. 남해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어요. 서울을 벗어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집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확 들어오고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 장학재단 김미연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 토요일에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학생들이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하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할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학생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다음 주 토요일 장학증서 수여식장에 갔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깔끔하게 교복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희 장학재단의 기부자님이신 박금자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가자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한 여학생이 대표로 나와 꽃다발을 전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 없이 아빠랑 단둘이 사는데 아빠가 아프셔서 일을 못하세요. 이번 장학금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기부한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었구나. 여러분, 할머니는 여러분이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당하게 공부하고 당당하게 꿈을 이루세요. 그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학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렇게 남해에서의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 서울에 올라가 민준이를 보고 오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적어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죠. 지난주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생신 때 남해로 내려가도 될까요?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 오고 싶으면 와. 네, 엄마. 생일날 아들 가족이 내려왔어요. 수진이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고 민준이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 민준이가 껑충껑충 뛰어와 안겼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그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도 환하게 웃으며 제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우리는 마당에 테이블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경치도 예쁘고. 그렇지?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 내가 좋아하는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바닷가 산책하고 책도 읽고 이게 다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할머니,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모두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죠. 엄마가 그렇게 즐겁게 사시는 거 처음 봐요. 보기 좋아요, 엄마. 아들 가족을 배웅하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일기 쓸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밤 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아들 가족이 다녀갔다. 예전 같았으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맞이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민준이가 많이 컸다. 말도 제법 잘하고 재롱도 많이 부린다. 이 아이가 어디서든 주눅 들지 않고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일기를 덮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술래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금자야, 오늘 뭐 해? 맛있는 물회 먹으러 가자. 저는 기분 좋게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경로당 앞에는 술래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언니들도 나와 있었어요. 어머, 금자 씨도 왔네. 맛있는 물회도 먹고 카페도 가고 노래방도 갈까? 우리는 4명이서 바닷가 식당으로 갔어요. 물회를 시키고 막걸리도 한 병 시켰죠. 건배. 뭐에 건배해요? 술래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즐거운 인생을 위하여. 모두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민준이 생일인데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갈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일요일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들 내 집 문을 열자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민준이 생일 축하해. 민준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를 내밀자 민준이 눈이 반짝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고 눈빛도 따뜻했죠. 우리는 함께 민준이 생일상을 차렸어요. 케이크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생일 파티가 끝나고 민준이가 낮잠을 자러 갔어요. 거실에는 저와 아들, 며느리만 남았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가 남해에서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엄마가 늘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제 행복해.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두 명의 여자로서.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베란다에 나갔어요. 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 박금자. 지금까지 살면서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 거야. 파도가 철썩철썩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제 달력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았고 잘해왔어.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어. 여러분도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